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마저 쫓겨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 네덜란드의 전쟁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여냐 하면 동인도 회사 탄생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당시 일회성 단기 투자를 받아서 중국하고 왔다 가면서 동양에서 이제 향신료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수입을 했는데 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걸 통폐합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을 때 무역상들로부터 금 64톤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본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본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한 17명을 뽑아서 이사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1항차에 와서 그 투자를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이끌면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인도 회사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배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들이 군사적이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아서 해서 이들이 항해를 할 적에는 항상 해군 선박이 호위를 하고 거기에는 현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에 대비해서 보병들도 많이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중국이나 인도하고 하면서 향신료나 비단이나 도자기에서 큰 수익을 올렸지만 그 수익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얻은 수익의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8%는 어디서 수익을 올렸을까요? 그건 바로 환거래에서 올렸습니다. 당시 서양은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2 정도였어요. 즉 금 1kg하고 은 12kg하고 서로 맞바꾸는 이러한 교환 시스템이었는데 중국은 은이 조세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은이 금에 비해서 고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 1kg하고 은 6kg가 서로 교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에서 예를 들어서 은 12kg를 갖고 가면 중국에 가서 금 2kg하고 바꿀 수 있고 금 2kg를 갖고 들어오면 은 24kg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돈과 돈을 서로 거래했을 뿐인데 한 번 항차에서 1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려운 상품 교육보다는 손쉬운 환거래를 하면서 올린 수익이 상품 수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운용이 설립돼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금괴나 은괴를 가지고 금 대공업자한테 갖다 주면 그들이 주화를 만들어주면서 그 수수료를 5% 내지 한 1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 은행은 금괴나 은괴를 가져오면 그걸 주화로 만들어주면서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금괴와 은괴가 대부분 암스테르담 은행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큰 돈, 즉 600길도 이상의 화폐를 사용할 적에는 그런 금화나 은화를 쓰지 못하고 당시 길더라는 지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길더화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마저 쫓겨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 네덜란드의 전쟁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여냐 하면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자금이에요. 이런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쟁 채권을 발달시켜서 그 채권 시장에 유대인들의 자본력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덕에 자본의 양이 많아지고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시 시중금리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던 초기에는 한 15% 됐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전쟁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금리가 3, 4%대로 낮아집니다. 즉 국가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한 3% 정도 줘야 되고 민간 부분에서도 대출을 받을 때는 4%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즉 애덤 스미스가 9%를 쓰면서 바로 이 문제를 극찬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중상주의의 꽃을 피우고 세계 해외 개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저금리를 운영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가장 높이 사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전쟁기금 모금기구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식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금기구에 출자를 하면은 주식을 나눠주고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중에 배당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당시 지도자인 빌렘 2세와 빌렘 3세를 적극 도와줬는데 그 결과 1648년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의 크로멜이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하는데 당시 영국은 사실상 양털을 제외하고서는 변변한 수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면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해상권을 장악해도 자기네 나름으로선 특별히 무역을 확대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 항해조례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억지인데 영국이나 신대륙하고 무역을 하려는 나라는 모두 다 런던에 들어와서 영국 배로 환적을 해서 수출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로서는 자기들이 그간 신대륙하고 교역을 할 적에 전혀 이런 제약이 없었는데 영국의 엉뚱한 도발로 인해서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하게 되니까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는 세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해안을 봉쇄하니까 이때 유대 무역상들은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크로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협상 결과 유대 무역상들이 전원 런던으로 이동하기로 비밀 협상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 무역상들은 런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통해 네덜란드의 무역 시스템이 통째로 영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 의회하고 왕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의회가 네덜란드 빌렘 3세 부부를 공동왕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빌렘 3세의 부인이 당시 제임스 왕의 무남 동료 딸로서 왕이 계승서열 1위였어요. 그 다음에 빌렘 3세조차 어머니가 영국 공주였기 때문에 계승서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하고 싸우면서 바로 이 사위 부부를 영국 공도왕으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렘 3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 선단과 보병 1만 5천 명을 이끌고 영국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세에 놀라서 대부분 지방의 영주들은 빌렘 3세 편에 가담을 하고 제임스 왕은 그 위세에 놀라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덜란드가 영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렘 3세가 영국의 윌리엄 3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명예혁명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었다고 해서 1688년의 명예혁명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빌렘 3세를 쫓아서 유대 금융인 8,000명이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크로멜 항해조례 때 유대 무역상들이 통째로 옮겼다면 이때 유대 금융인들의 주력 부대가 런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변변한 수출품조차 없었던 영국이 일약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공채시장을 발달시켜서 시중금리를 네덜란드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한 15%였던 걸 3% 이내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저금리는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를 이루어내서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해외무역 네트워크를 다 깔았고 영국으로 이동해서는 영국의 그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고 그 당시 철도 산업이나 철강 산업이 해외로 전파되면서 바로 이 저금리 자본을 활용해서 세계 전체의 산업혁명이 전파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맨하튼 발견도 네덜란드 시대의 동인도회사 작품입니다. 그들이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최단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 동인도회사의 허든슨 선장이 맨하탄을 발견하고 맨하탄 옆에 강을 쫓아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 강 이름이 허드슨 강이에요. 이때 맨하튼이 백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여기다가 가죽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모피 수입을 하고 그 모피 수입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에는 아예 신대륙을 전담한 서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1626년에는 동인도 회사가 인디언들한테 약 $24 상당의 구수를 주고 맨하탄 섬 전체를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총 인구가 190만 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는데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 개척에 가담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동인도 회사의 주재원으로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중상주의의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이 무역 네트워크가 그대로 영국으로 전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기초로 두 번에 걸친 유대 대상인의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1차 중흥기는 1590년서부터 1609년까지 20년이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앤트워프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넘어오면서 네덜란드의 경제에 불을 붙였던 시기입니다. 이걸 경제사가들은 유대 대상인의 1차 중흥기라고 부르고 2차 중흥기는 1621년서부터 1650년까지 30년인데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신대륙을 매개로 상강무역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 옆에 그림이 그 당시 그들이 유럽에서 공산품을 가지고 아프리카하고 신대륙에 팔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 담배나 면화 같은 걸 수입하던 이러한 상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육을 장악했던 게 상강무역인데 이때 흑인 노예들의 무역도 유대인의 그 주력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무렵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의 절반을 그들이 담당하게 되고 그들이 영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영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뜨기 시작하고 네덜란드는 저무는 그런 형국을 맡게 됩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